6명을 죽였는데 사형 안 시키면 이 사회가 썩은 거 아니야? 판사님, 이래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놀랍게도 이 말을 하는 남자는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그는 판사를 조롱하며 비웃음을 날리고 취재진을 향해 윙크하며 세간의 관심을 즐겼죠.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이 남자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던 남자가 저지른 잔혹한 살인사건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했던 설날, 대체 그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2016년 2월 7일, 그날은 설날을 맞이해서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대만 타오이안에 살던 옹신의 집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7남매와 손주들, 그리고 부모님을 정성껏 돌봐주는 간병인까지 무려 16명이 모인 집안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 옹신의 집 구조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은 대만의 전통적인 디귿자 형태의 가옥인 산허위안이었는데요. 보통은 단층인 경우가 많지만 재력가였던 옹신의 본가는 2층으로 개조된 큰 규모의 저택이었어요. 먼저 1층은 탁 트인 넓은 마당이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날은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온 자식들의 차량 몇 대가 마당을 채우고 있었죠. 반면 가족들의 생활 공간은 2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설 음식을 준비하던 주방과 가족들의 방은 바로 이 2층에 자리하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갓 쪄낸 만두와 맛있는 음식 냄새들이 진동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2층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막내, 옹인셴의 방이었어요. 집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데도 그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셋째 형 옹인준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나와서 밥 정도는 같이 먹자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냥 꺼져라 라는 살이 가득한 욕설뿐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어요. 사실 옹인셰는 이 집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거에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생존 기술을 가진 소위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이 대단한 이력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됐죠.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다들 자수성가해서 의사에 사업가에 사회적으로 번듯하게 성공해 나가는데 막내 옹인셴만은 달랐습니다. 17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직장을 옮겨다니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더니 결국에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라면서 30대 후반부터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50살이 넘도록 번번한 직업 하나 없이 부모님께 얹혀 사는 아들. 80대 노모인 웨이춘샤 씨는 그런 막내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빨래며 식사며 여태껏 뒷바라지를 하면서 수발을 들고 있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욕까지 하면서 억지로 끌고 나올 순 없잖아요. 결국 막내의 자리를 비워둔 채 2층 주방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시작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던 그때 이질적인 냄새가 코끝을 찔러요. 이거 휘발유 냄새 아니야? 누가 가스불을 켜놨나? 이 불길한 예감에 첫째 형 옹인쿤을 비롯한 몇몇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 냄새의 진원지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해요. 마당에 주차된 차들에 누가 불을 붙였는지 차들이 다 불타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막내 옹인쉔이었어요. 언제 방에서 나왔는지 놀란 사람들을 구경하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죠. 양손에는 웬 액체가 가득 담긴 페트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큰형은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려요. 네, 휘발유요. 말릴 새도 없이 옹인쉔은 2층 주방으로 뛰어 올라가요. 거기에는 아직 식사 중인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었죠. 옹인쉔은 이때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페트병을 휘둘렀습니다. 다 죽어. 그냥 전부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이 쓰레기들아. 평생 뒷바라지를 한 어머니 몸 위로 휘발유가 쏟아졌고 옹인쉔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위에 던집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2층은 삽시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요. 밖에 있던 가족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그 일념 하나뿐이었죠. 본능적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뜨거운 불길 앞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만 부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불길을 뚫고 옹인쉔이 등장합니다. 얼굴과 팔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는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도망치려 했습니다. 미친 듯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가만히 둘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과 조카가 맨몸으로 그를 잡고 제지했어요. 이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주먹으로 서로를 가격하고 발로 밟으며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죠. 하지만 특수부대 출신인 옹인쉔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방해하는 가족들을 죽여 없앨 생각이었어요. 품 안에 숨겨둔 마체대를 뽑아 휘두르기 시작해요. 이 무차별적인 공격에 둘째 형과 조카는 부상을 입고 주춤하는데 옹인쉔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방화를 저지르기 전 미리 시동을 걸어둔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그렇게 죽어가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추억으로 가득했던 집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우는 것뿐이었죠.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20리터의 휘발유가 뿜어내는 그 화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불길을 잡는 데만 무려 3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들어간 집 안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11명의 가족 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옹인쉔이 가장 먼저 휘발유를 부었던 어머니와 옆에 있던 아버지는 전신에 불이 붙어 손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뒀고 셋째 형의 아들 그리고 간병인 역시 잿더미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적적으로 6명이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들 역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죠. 그리고 또다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셋째 형의 막내 딸마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사망자가 총 6명으로 늘어납니다. 대체 무엇이 평생 뒷바라지해온 부모와 어린 조카들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게 만든 걸까요? 그 답은 옹인쉔이 운둔하던 좁은 방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방 벽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가 남아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를 미치게 해.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피처럼 붉은 페인트로 휘갈긴 이 글은 살인을 향한 광기를 보여줬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옹인쉔이 오랜 시간 범행을 준비했다라는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그는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그렇게 정한 디데이는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날 저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 20리터의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 놨어요. 이거 완벽한 계획살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도주한 옹인쉔의 행방을 뒤쫓습니다. 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핸드폰 신호를 통해서 그가 룽탄 지역에 은신한 걸 알아냅니다.
그곳을 샅샅이 수색했죠.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어요. 사실 이건 옹인셴의 함정이었습니다. 경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미리 핸드폰을 해당 지역에 버려뒀던 거예요. 그리곤 또다시 수사망을 빠져나가 버려요. 추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경찰은 그의 오토바이에 집중하는데요. 고속도로 CCTV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냅니다. 산악지대로 향하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옹인셴의 오토바이를 포착한 거예요. 그 장소를 확인한 경찰은 머리가 아팠어요. 그곳은 험준하기로 위험한 산악지대였거든요. 그렇게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옹인셴의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5일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옹인셴의 행방에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그의 꼬리를 밟게 되는데요. 마을 주변을 서성이는 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하면서 체포하게 된 거예요.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과 달리 너무나 허무한 결말이었죠. 이때 체포된 옹인셴은 경찰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니네 운 좋은 줄 알아? 나 이 화상만 아니었으면 너 절대 나 못 잡았어. 일부 전문가들은 옹인셴이 경찰의 체포까지 미리 계산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도주 실력을 과시하고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실제로 그는 경찰 조사 내내 살인 경험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칼로 팔, 다리에 아킬레스건 다 잘라버리려고 했지.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고통받으라고. 근데 내가 힘으로 지면 어떡해. 그래서 불 질렀어. 불은 한 번에 다 태워버리잖아. 충격적이게도 옹인셴의 목표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들 생각이었죠. 그게 죽음보다 더 크고 지독한 고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옹인셴의 계획은 경찰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어요. 방에 틀어박힌 5년간 살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짜고 있었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자주 앉는 자리나 행동 패턴을 파악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싸그리 죽여버릴지 그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완벽하게 계획을 설계했고 그렇게 사건 당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저녁 식사 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엇이 이 남자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조사 결과 밝혀진 이유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옹인셴은 좀처럼 사회에 섞이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의사의 사업가에 번듯하게 성공을 해가는데 자신만 낙오자가 됐다는 열등감이 그를 집어삼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옹인셴은 달랐어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망상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80대 노모가 그 50살 넘은 아들의 옷을 빨아주고 매일 밤 밥 차려주는 거, 이거 우리가 보기엔 정말 눈물겨운 희생이잖아요. 하지만 옹인셴은 여기에 분노해요. 오늘도 내가 무능하다고 광고하는구만. 내가 애야? 밥을 왜 차려줘?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머니의 헌신조차도 자신을 비웃는 정신적 고문이라고 확신해요. 심지어 가족들의 사소한 실수나 조언까지도 전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비뚤어진 분노는 5년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분노가 폭발한 설날 밤, 집안은 잿더미가 됐고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2016년 8월, 옹인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의 광기는 법정에서도 계속돼요.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하고 카메라를 향해서 윙크를 날리며 내가 잘생겼냐? 라고 묻기도 했죠.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법정에서 유가족, 그러니까 본인 가족들을 마주했을 때 던진 말이에요. 사람들은 몇십 번 윤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태어나면 너희 가족들을 찾아가서 몇 번이고 다시 죽일 거다. 아니, 아무리 망상으로 분노에 가득 찼다지만 이게 정말 사람이 할 말인가요? 살아남은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재판부도 옹인셴에게 일말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살인과 방화 등 그 모든 혐의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 4월 1일, 마침내 그의 사행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대만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사형수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에 총사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옹인셴은 마지막까지 기괴한 허세를 부립니다. 죽음의 고통과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서 마취제를 거부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이 호기로운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마취제를 거부하면 사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진대요.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였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형 집행을 늦추려는 비열한 꼼수였죠. 결국 사형 당일 그는 살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눕고 막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죽기 싫다, 놓아달라, 목숨을 구걸해요. 결국 그는 그 교도관 4명에게 사지가 붙들린 채 현장으로 끌려갔고 밤 9시경 총성과 함께 추악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게 처음 체포되었을 당시 옹인셴은 태어난 얼굴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다고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보다 구차하고 치졸했죠.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잔인한 증오로 되갚은 괴물 옹인셴. 괴로워하는 형제들에게 호기롭게 말했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몇 번이고 죽여주겠다고요. 하지만 신이 있다면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줄 리 없습니다. 지금쯤 그는 자신이 만든 불길보다 수천 배는 뜨거운 지옥 불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른 스토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디바메이였습니다. 예루살렘 엥케렘은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660m로 꽤 높이가 있고 골짜기 사이에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해서 정말 산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조용한 동네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 요한의 출생지로 성지순례차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코엔 가족이 살고 있었죠. 가족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친절해서 이웃들이 천사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 니심 코엔은 공무원으로 든든한 가장이고 레아는 주부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였어요. 첫째 아니트는 19살로 현재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테러가 자주 일어나던 나라로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둘째 시라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고 막내 아들은 영재학교를 다닐 정도로 똑똑한 모범생이라서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코엔 가족은 그들만의 규칙,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1986년 2월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쌀쌀한 날이었죠. 코엔 가족은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빠 니심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옛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을 각자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처음 보는 총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총은 M16. 무게도 가볍고 명중률도 높아서 군대에서 자주 쓰이는 총이죠.
신기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총을 조립하는 법과 또 사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요. 밥 먹고 영화 빠삐용도 봤어요. 그리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 늦었으니까 가족들은 하나둘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2시 30분, 불은 하나하나 꺼졌고 집은 금세 조용해집니다. 그러던 새벽 1시 15분, 시륵 같은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웃 주민이 깜짝 놀라서 바로 신고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안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선 탁자 위에 있는 M16 총이 보였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방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처참했어요. 벽부터 천장까지 온통 피범벅에다가 침대 위에는 쓰러져 있는 코엔 부부가 보였고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눈 옆에서 총을 맞아 얼굴에 이 눈 부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위는 침실 커튼 밑에서 발견됩니다. 보니까 안에 레아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는 심각했죠. 뺨에 총을 비껴 맞았고 그 부위가 세로로 길게 벌어져서 아주 분수처럼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미뤄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한 걸로 추정됐고요. 그때 2층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트와 레아, 자매는 각각 침대 위에 누워서 사망했습니다. 두 딸 모두 부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은 걸로 보였고 얼굴의 형체는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예요.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잔인해서 현장을 감식하던 경찰들은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테러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테러범이 일본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공포감 조성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총으로 막 소음을 일으켜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또 가족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결박한 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가족 살인 사건은 좀 달라요. 모두 각자 침대에 누운 채로 발견됐고 도망치거나 반항을 하는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집안의 금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입의 흔적도 없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가족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명이 보이질 않잖아요. 막내 아들은 대체 어디 간 거죠? 이때 이웃집 주민이 자신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말을 해주었고 다행히 그 집에서 안전히 있던 막내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충격이 클 수도 있으니 청소년 담당 경찰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이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뭐랄까 감정이 전혀 없어 보인달까요? 가족들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아이는 그저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라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단 둘이 대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그 사무엘은 결국 경찰관 한 명을 남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아이와 둘만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아이에게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소녀는 불편한 기색 전혀 없이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을 차례대로 살해했고 자신은 겁에 질려 이웃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경찰들이 오더라 라는 겁니다. 마치 평소에 있던 일을 말하듯 편안한 말투였어요.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막내 아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경찰들은 그런 말에 안 속는다면서 집안에 침입 흔적도 없었고 없어진 귀중품도 없었다. 하나하나 강도가 아닌 점을 반박했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소녀는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야기를 모두 끝내면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는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상 상태가 심각했던 어머니는 병원 이송 중에 사망을 하고 말아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선 아이의 진술을 듣기 위해 모른 척 그 조건을 수락했고 이내 소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목요일, 아버지에게 총을 조립하고 사용법을 배운 후 멀쩡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12시쯤부터 가족들이 방으로 다 갔다고 했죠. 이때 아이도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침대에 누웠고 금세 잠이 들 것 같았죠. 그런데 순간 방금 봤던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모두 죽인 살해범이 등장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근처 성당에서 종이 울렸고 초록색 몸의 무언가가 나타나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방으로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갔고 부모님 침실에 들어가서 M16, 총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쏘고 올라가서 누나들 머리에도 총을 쏜 거죠. 그런 후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총을 탁자 위에 두고 뒤쪽 발코니로 통해서 집 밖으로 나와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치면서 옆집으로 향한 겁니다. 그 와중에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초록색 몸에 무언가가 식혔다. 이게 솔직히 믿기가 너무 힘든 얘기죠. 경찰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좀 더 평범한 동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왜? 부모님이 평소에 때렸어? 아니면 전에 경찰이 체포된 적은 있었어?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나?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아이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어요. 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사무엘은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아이에게 뭔가 더 필요할 진술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이를 품에 안아 경찰서로 향합니다. 뭔가 얼굴을 담요와 옷으로 숨기고 경찰차로 옮겼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사무엘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꼈거든요. 누가 봐도 자신이 소년보다 크고 강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제압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뜨거운 커피를 건네고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 아이가 대체 뭘 어떻게 행동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뜨거운 음료를 주면 순식간에 그걸 집어 던질 것만 같아서 우선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죠. 얼마 뒤 사무엘은 소년이 커피를 다 마실 때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겨우 13살이던 아이는 마치 명령하듯 손짓으로 그에게 앉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어린애로 보여요? 설마 커피를 던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신속한 출동과 수사는 좋았어요. 사무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읽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소년은 가족 전부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에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더욱 아이를 기괴해 보이게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가 한 짓이 아닌데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죠? 전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도구로 이용된 것뿐이죠. 라면서 사건과 자신을 정확하게 분리하듯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였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다. 이 황당한 증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소년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고 결국 아이는 일가족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한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보도 금지 요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 겨우 14살 소년이 보도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걸까요? 담당 판사는 그 요청을 거부하긴 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낱낱이 TV와 신문에 실리게 됐고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년의 정신감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질 않고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생각한 거죠. 검사를 마친 의사는 이 아이 때문에 정신의학 서적을 전면 수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무지 이 소년을 진단할 수가 없대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정상인 건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질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관찰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병동에 아이를 입원시키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잘 따랐고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다른 환자들과도 문제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냥 조금 내성적일 뿐 아이는 평범한 거예요. 그때 딱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그건 아이의 IQ입니다. 이게 또래에 비해서도, 아니 다른 성인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결국 담당 의사는 소년에게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서 드디어 소년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실 재판이 수월하게 흘러갈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일단 증거도 자백도 다 나온 상태잖아요. 심지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과가 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의 죄목은 4명에 대한 1급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살인의 동기, 그러니까 의도성이 판단되지 않던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의 작전도 잘 통했죠. 처음부터 아예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렇게까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과실치사는 좀 다르죠.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형은 또 적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년이 변호사에게 딱 한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건 바로 유산 상속.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유산만 받을 수 있게 해달래요. 근데 이스라엘 형법상 1급 살인이 인정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만 과실치사가 되면 집과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결국 판사는 소년과 변호사의 의도대로 과실치사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원하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년은 4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겨우 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과 집 모두를 차지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이 사건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 누나들은 왜 죽인 걸까요? 소년은 체포 후에 꾸준히 누나들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했어요. 자신은 누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고요.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도무지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14살 소년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많은 가설이 오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 게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는 건데, 하지만 아버지 니심은 평판이 좋았잖아요. 자,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밖에서 평범하고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폭군같이 행동하며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했다는 거죠. 아마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당시 그 학대는 두 누나에게 향했고 소년은 자기만 홀로 마치 왕자 같은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절대적 무력감을 느껴 결국엔 온 가족을 살해했다는 주장.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밖에도 정신 이상,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이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소년의 변호사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결코 풀 수 없는 퍼즐이 있다고요. 그렇게 막내 아들이 가족 모두를 살해한 이 사건의 동기는 영원히 미스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오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소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겨우 9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모범수로 6년 만에 풀려나게 돼요. 그리곤 자신이 살해한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똑똑한 머리로 대학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금세 취업도 합니다. 게다가 꽤 고위직급까지 올라갔고요. 가정까지 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고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곧 그의 신상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결국 회사에서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은 과연 진실을 말한 걸까요? 일단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그 누구도 아이의 말을 믿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